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이론 기출 적용 수업이 다시 시작됐는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우리 이제 전에 이론 정립 시간이 있었죠. 1월달, 2월달, 3월달 열심히 공부를 했길 바라고 다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자, 이론에다가 이제 기출까지 적용을 하겠다라는 수업이고, 자, 강의 계획서 잠깐 좀 볼게요. 자, 인사말 읽고 읽어보시고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라. 라는 얘기고. 자, 교재는 이제 2시간 합격당 교재. 이 교재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론을 정리할 거고, 앞에 이제 이론 부분이 잠깐 있고, 이론 부분은 사실 내용을 이해시키면서 정리하기보다는 우리 전에 배웠던 걸 한번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서 이 교재에 있는 간단한 핵심 키워드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갈 거고, 기출문제를 풀 건데 기출문제는 다 풀진 못할 거예요. 홀수 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제 홀수 옆에 간단한 문제가 있다라면 몇 개씩 더 풀어보긴 하겠지만 일단 홀수 문제를 풀 거고, 이제 7월달, 8월달이 기출과 예상 문제풀이에요.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만 할 거니까 이때 못 풀었던 문제와 그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풀어볼 거고, 이번에는 이론에 있는 예제가 있어요. 일부 예제 문제와 기출문제 뒤쪽에 가운데에 있는 기출문제의 홀수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자, 강의 목표는 이제 이론과 기출 적용은 이론 정립 과정, 우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립하고 이제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는 왜 하냐? 이론 공부를 왜 했냐? 이론 공부를 위해서 합격을 못 해요. 이론 공부만으로 합격할 수는 없고, 이론 공부하는 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고, 우리 시험 문제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잘 풀어야 되는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이론 공부한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문제에 적용되어서 출제되고, 어떤 기출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문장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했는데 문장을 잘 읽어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살면서 만화책도 한 번 안 읽어봤다. 그럼 당연히 문자를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많이 읽어봐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의도가 이거구나, 뭘 묻는 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를 빨리 해석할 수 있도록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수밖에 없고, 자, 기출문제 통해서 테마별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하고, 자, 계산 문제는 열심히 알아서 들어야 돼요. 자, 기초계산문제 특강이 있었어요. 뭐 특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1월, 12월 달 마지막 주 수업에 우리가 계산문제 특강을 했었고, 총정리를 했었고, 황재원의 이제 교수 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 특강이 있어요. 무료 특강을 딱 체크하시면 기초계산문제 특강이 딱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도 반드시 여러 번 들어서 계산문제 꾸준히 연습해야 되고, 나중에 기출계산문제 특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아직 이제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특강이 이제 5월달, 6월달에 다 겹치다 보니까 날짜를 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으로만 제가 촬영해서 스튜디오에 올려드리면 제가 얘기할 거니까 그때 다시 이제 기출문제, 계산문제, 전에 이제 총정리 때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자, 총 3개월 동안의 12주차 내용으로 이제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쭉 풀어볼 거고, 이건 뭐 예상이고 진도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좀 모자라면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보충할 수도 있을 거고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학습 방법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질문란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4월달 수업부터 들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결론은 안 됩니다요. 4월달부터 지금 수업부터 수업 들어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했던 이론 정립 수업부터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듣기가 어렵다라면, 이 수업을 따라오고 싶다라면 적어도 같은 단원에 해당되는 걸 미리 1월달, 3월달에 했던 내용을 듣고서 오셔서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했던 2시간 땅의 이론 정립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부교재 스마트 학개론으로 공부했던 거,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론 정립을 반드시 스마트 학개론 부교재에 공부했던 거, 이걸 반드시 수강하시고 4월 달부터 하는 이론 기출 적용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역시 이 수업 듣기 전에 미리 이제 전에 들었던 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했던 같은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이론 정립 과정의 동영상을 통해서 예습을 한다라면 효율이 좋아질 거고, 자, 그리고 풀이한 우리 수업 중에 문제 풀었던 거 테마별 예제와 기출 문제는 홀수 문제와 이제 이론에 있는 예제가 있을 거예요. 이건 풀어드릴 건데 반드시예요. 반드시 스스로 집에 가서 복습하셔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저랑 풀었던 건 제가 푼 거지 여러분이 푼 거 아니에요. 제가 풀었던 거고, 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였고, 이런 단어가 중요했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라고 한번 경험을 해보신 거고, 집에 가셔서 스스로 풀어봐야 내 머릿속에 진짜 이해가 됐다면 풀려질 거고, 그냥 듣기만 해서 이해가 못됐다면 안 풀려질 거예요. 그럼 다시 공부하셔야 되니까, 스스로 복습하셔서 풀어보시고,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만약에 안 풀려졌다 그러면 체크해놔서, 다음에 다시 또 풀어봐야 되겠다, 다음에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암기 코드는 이제 제시해 드렸으니까 암기 코드 자주 보시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언제나 수업은 강의 듣고 이해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암기하고 문제풀이, 기출문제까지 풀어지는지까지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밴드에 기출문제 2문제씩 올려드리니까 밴드에 활용하셔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자, 메가랜드 평가단이 있어요. 매주 이제 10문제씩 각 과목마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하고 영상으로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는데, 만약에 평가단에 가입이 안 됐다, 안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안타깝긴 하지만 학개론은 밴드에 제가 평가단 문제 매주 10문제와 해설 강의를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평가단에 신청을 미처 못했다라면 밴드 활용하셔서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제가 문제와 해설 강의 올려드릴 거니까 스스로 문제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들어보고, 좀 더 제가 신경 써서 좋은 문제들을 난이도는 좀 높을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문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10문제씩 제시를 해드리니까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풀어보세요. 일단은 8월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응용 문제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많이 나왔던 문제 위주로 낼 거고, 이제 8월 이후에 가야 예상 문제로 좀 응용 문제를 많이 낼 거니까 8월 달까지는 기출문제 풀어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론을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 2시간당 교재와 스마트 학개론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약집을 따로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교재가 따로 있지만 무조건 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서로 공부하기는 좀 두껍고, 그래서 요약집으로 하면 이론을 좀 정립하는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왔으니까 요약집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스마트 학개론으로 우리가 이제 전에 공부했던 게 있는데, 단권화시키기 좋다, 보기 좋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뭐 고득점 맞게 합격하기에 반드시 좋은 교재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들 때 노력을 해서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스마트 학교는 단점은 결론만 압축했다 보니까 이 전개 과정이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은 왜 넘어갔는지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결론만 보는 거예요. 결론만 보니까 간단하네. 머릿속에 잘 들어오네. 라고 하지만 이게 기출 지문으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물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잘 들어서 내용이 이해가 됐다라면 결론만 봐도 이 중간 과정의 단계들이 다 머릿속에 해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스마트 학개론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용에 대한 연결과 논리가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요약집을 좀 보시면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는 정도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됐고, 강의 계획서를 설명해 드렸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 뭐 첫 수업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총론은 편하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거죠. 부동산학. 자, 내용 부분을 보니까 페이지가 14페이지네요. 자, 설명을 자세히 꼼꼼하게 막 다 해드리진 못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 학개론이죠. 부동산학의 개론, 전체 줄거리를 간략히 배우는 게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적이고, 이 종합은 건 법률, 경제, 기술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했다. 복합한 측면이다. 응용과학이라는 건 이론만 정립하지 않고 실무에도 응용까지 했다.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 또는 부동산 활동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과학이다. 응용과학이고, 사람 사는 관계의 사회까지 문제에 대두되는 것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회과학이고, 구체적이고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다.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단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은 아니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즉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우주의 원리, 이걸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다. 기초과학, 순수과학,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지도 이념은 쭉 읽어보시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3번과 4번 종합식 접근이다 라고 하는 거.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갈 때 법률, 경제, 기술 세 개를 종합해서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가겠다. 그래서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종합 나오면 법경기, 복합 개념 나와도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식 접근으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구축하는데 용이했던 거예요. 짧은 시간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드는데 가장 유익했던 방법이 종합식 접근이에요. 부동산 개념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봤으니까. 자, 의사결정식 접근이 있어요. 의사결정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자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 부동산학에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투자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결정이 있고, 개발결정이 있어요. 다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느냐예요. 투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을 벌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에 다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건 손해보지 않으려는 존재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돈을 벌려고 학문을 연구하는 거다. 이런 측면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배우는 것은 돈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부동산학 접근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게, 야,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야, 이건 좀 없어 보이니까 의사결정식 접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걸 의사결정식 접근.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자,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은 뭐냐?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부동산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수요 공급 또는 중개 활동 또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마케팅,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부동산 활동을 잘 못하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잘못된 문제가 나타나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연구 대상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인 부동산 활동과 그로 인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이걸 능률화하자, 잘하자,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와 있어요. 여러 원칙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얘가 최우선 원칙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자라는 거야. 잘하자. 부동산학의 여러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라는 원칙이 최우선 원칙이고, 자, 잘하자는 건 소유 활동을 잘하는 건 뭐예요?
소유 활동을 잘하자, 잘 이용하자,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가장 중요한 지도 이념으로 삼는 거고, 거래 활동을 잘하는 건 뭐예요? 질서 있게 하자. 그래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소유 활동의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의 거래 질서 확립은 무슨 원칙에 해당되냐면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의 소유 활동을 최유효 이용으로 하는 것은 이건 경제성의 원칙이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짝 지어져야 돼요. 안전성은 안전하게 거래하자. 사기당하지 말고. 경제성은 수익을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하자. 경제성은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자.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최우선 원칙이에요. 최우선 원칙. 우리 시험에서는 능률성의 원칙만 나왔으니까 능률성 원칙을 기억해놔야 돼요.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니까 과학성도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기술성도 중요시되는데 서로 짝지어져야 돼요. 이론은 과학성,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을 정립해야 되고 실무는 기술성, 테크닉 같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무는 기술성, 이론은 과학성 이렇게 짝지어져야 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이때 이제 이 두 개 한번 볼게요. 4개의 윤리가 있는데 공중윤리는 일반 대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서비스 윤리는 서비스는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거야?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야 그래. 고객을 의뢰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뢰인, 고객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고용윤리는 고용된 사람과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종업원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이걸 고용윤리, 종업원과의 윤리고 이제 얘가 중요한 거죠. 우리 시험 문제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는 게 얘예요. 조직윤리는 이 업자는 동업자예요. 동업자 간의 윤리 또는 동업 관계에 있는 어떤 협회와의 윤리 이런 윤리를 이걸 조직윤리라 그래요. 그러면 동업자 간은 이 조직은 내부 조직이에요? 외부 조직이에요? 내부 조직은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를 내부 조직이라 그래요. 이때 동업자 간의 조직은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고 외부 조직은 동업자 간의 윤리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용윤리는 내부 조직이 사장과 직원 간의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윤리는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고 동업자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 하고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이나 동업관계에 있는 협회와의 윤리 이건 조직윤리.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출제자가 속이려고 부동산 활동의 윤리성에서 내부 조직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부 조직은 사장과 직원 간의 윤리니까 고용윤리라 하고 동업자 간의 외부 조직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조직윤리 하나 기억하고 자,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동시에요. 밑은 동시에요. 대인활동 또는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자, 정보활동은 임장활동을 해야 돼요. 즉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사람이 직접 가야 되겠죠.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자,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을 가져올 수가 없죠. 무슨 성? 부동성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 뭘 대상으로 하냐면 부동산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활동이자 부동성 때문에 직접 사람이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고 하는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성과 통제에 관한 이유 많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부동성과 하나는 대물활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성과 대물활동 때문에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2시간 당 교재를 제가 이렇게 편집한 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이 편집했다 보니까
제 설명의 스타일과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스마트 학대로 설명해 줬고, 이 내용은 잠깐 이제 참고용으로 중요한 키워드만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임장활동은 부동성과 대물활동의 특성 때문에 임장활동, 부동산의 정보는 임장활동 해야 된다. 이렇게 근거가 제시되는 거고, 배려의 장기성, 짧게 미래를 보고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봐야 돼요. 이 이유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가니까 무슨 성? 영속성이죠. 영속성과 건물 같은 경우는 없어지긴 하죠. 근데 오래 가죠. 이걸 내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이고 건물은 내구성이 있으니까 먼 미래까지 보고 장기적 배려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개발 관리 계획을 먼 미래까지 보고 해야 된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건 한 번 잘못되면 다시 원래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무슨 성?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가역성과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비가역성은 딱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이유, 근거로 비가역성이 등장할 수 있어요. 공간 활동은 지표, 공중, 지하 이렇게 보는 것을 입체로 본다. 3차원으로 본다 그래요. 부동산 활동의 공간 활동은 3차원 입체 공간으로 본다. 자, 이 단어 기억해놔야죠. 즉 지표, 공중, 지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입체 공간, 3차원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마 1을 받고 테마 2를 보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이론 정리하는 건 천천히 설명하기보다는 설명했던 내용을 복습해서 한번 상기시키는 과정이니까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 들으면 알겠네 이거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했던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자, 부동산의 개념 보죠. 보통 이제 1번 문제는 우리 많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겠다.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보겠다. 법경기 세 개의 측면으로 보겠다. 법률로 볼 때는 민법에서 정의한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얘는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보는 거고,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시켜서 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준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비슷해서 부동산 취급해 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무조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동산 등인데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들은 등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동산인데도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부동산과 비슷하네. 부동산 취급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객체. 이건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걸 이걸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등기 등록하는 건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부동산 취급해 줄게. 자,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등 재단 이런 것들이 동산 등이에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건설기 이런 것들은 동산 등인데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과 비슷하다. 준부동산에 포함시키는데 일단 중요한 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 등이다. 부동산이에요, 동산 등이에요. 동산 등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아닌데 뭐의 부동산에는 포함시켜 주겠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고 동산 등인데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이거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가지. 어떻게 보는 거?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이건 경제적 개념은 수요 공급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재는 공급과 관련돼 있고 소비재는 수요와 관련돼 있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말은 경제성은 돈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돈과 관련돼 있는 자산, 자본 이렇게 경제적 개념 5가지
무조건 외워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부동산을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보는 거.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볼 때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 그래요. 이때 마지막으로 주의 하나 해야 될 건 법률이나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모습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그래서 유형적 측면으로 보는 건 뭐밖에 없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다.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형이다라고 나오면 출제자가 얘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형, 유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출제자가 질문해서 유형이다라고 나오면 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한다라는 눈치를 바로 채야 돼요. 자, 그래서 법률과 경제는 형태가 없는데 기술적, 물리적 개념만 형태가 있어서 유형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의 5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꼭 외워야죠. 자,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거고. 자, 2번 복합부동산. 이 단어 중요하죠. 복합부동산. 보너스로 낼 때 출제자가 가장 많이 썼던 거예요. 즉,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죠. 근데 얘가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를 내가 거래했어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아파트를 거래했는데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떼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할 때 건물만 팔 수 없어요. 대지 사용권이랑 토지 소유권만 거래할 수 없어요. 항상 붙여 다니는 거죠. 이럴 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틀린 얘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경기로 보겠다는 얘기고, 이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까지 배웠으니까 이건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얘 복합 부동산 같은 건 일체로 거래된대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 원래 개별로 평가해야 되는데 떼어놓지 않는데요. 그러면 얘를 묶어서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할 수 있어요. 이때 일괄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이 가장 중추 역할을 한댔어요. 이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는 주된 방법을 쓰는 것이 뭐가 있다? 맛동산, 과차,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처음 들어요?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들린다.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일괄 평가는 어떤 방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복합부동산 때 일괄 평가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일괄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쓰겠냐라고 얘기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감정평가 관련지어서 이 교재 만드신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토지 정착물.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중에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토지 정착물이라 그래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의 소유권에 이 정착물의 주인이 누구 거냐라고 얘기할 때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은 토지 주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정착물은 토지에 종속됐다. 그래서 종속 정착물이라고 하고,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에 별도의 주인이 따로 있다. 토지 주인과는 상관없이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을 때 이걸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자, 독립정착물.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별도의 정착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4가지 외워야죠. 네. 무조건 기본적으로 외워야죠. 자, 건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데 건물 주인 따로 있어요.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과실이죠.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미분리 과실은 붙어져 있는 거니까 나무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 세 번째 등기된 임목, 네 번째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거다? 경작자 거다.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되었으니까 명인방법으로 이름을 밝힌 사람 거예요. 등기됐으니까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예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땅 주인과 별개의 정착물의 주인이 있더라. 이걸 독립정착물. 이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땅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죠. 땅 소유권에 포함된 거예요. 도로, 교량, 울타리, 국어 등등등은 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정착물을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 구분할 수 있더라. 자, 여기서 그냥 보기엔 좀 제가 보기엔 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서 좀 저도 구분이 좀 애매한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동산,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보는 거. 자, 얘 기억해놔야죠. 임차인이 건물에 부착한 건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임시로 붙였으니까 건물에 붙어주려면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용도에 맞게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걸 정착물로 봐요. 정착물로 보면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부착한 건 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일시로 붙인 거예요. 자, 경작 수확물이래요.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붙어져 있는 건 미분리 과실이고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동산이고, 그다음에 가식 중인 나무 가짜로 심었어요. 토지에.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니라 임시로 잠깐 심어 놓은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분리시. 건물에 붙어져 있는 걸 분리했을 때, 떼어냈을 때 손실이 없대요. 손실 없이 제거가 됐대요. 떼어냈는데 건물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그럼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예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떨어졌다. 건물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대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했을 때, 제거했을 때, 제거 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 그럼 얘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떼어낼 때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걸 정착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착해야 되고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예.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도대체 얘가 정착물인지 동산인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정착물로 간주해서, 그러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 부동산에, 이게 건물을 내가 이제 거래했는데 여기 붙어져 있는 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대요. 동산이면 내가 떼어 가질 수 있고, 부동산이라고, 정착물이라고 인정되면 부동산이니까 매수인에게 같이 넘겨줘야 돼요. 자,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야, 이건 정착물 아니다, 동산이다, 그럼 떼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라면 일단 정착물로 인정하고 매매 시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고, 자, 여기 임차인이 부착한 거, 그 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 또는 뭐 판잣집 같은 것도 일시로 붙인 거죠. 또는 분리했을 때 손실이 없이 떨어졌다,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얘들은 다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의 분류 보죠. 너무 빨리 나가나, 진도가? 자, 부동산의 분류 보죠. 먼저 이제 토지를 분류할 때 지적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나온 법령은 지적법. 우리가 이제 공시법에서 지적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28개 지목이 있는데 이건 공시법에서 배울 거고, 근데 우리 학개론에 예전에 한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목이. 그래서 좀 기억할게.
자, 일단 이 두 개는 기억해놔야 돼요. 두 개. 중요하니까 별도로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국어와 유지. 자, 국어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인공수로 또랑. 이게 두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기억해놔야 돼.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국어. 인공수로 나오면 이건 국어. 자, 그럼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거죠. 얘는 독립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이에요? 종속이죠, 당연히. 독립정착물 4개가 아니면 다 종속정착물인 거예요. 건물,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등기된 임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4개 뺀 나머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거 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거다. 종속정착물이다. 자, 유지. 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고인 것들은 다 유지라 그래요. 물이 고여 있다. 댐에도 저수지에도 호수에도 연못에도 다 물이 고여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한다? 유지라고 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목 중에 국어, 유지. 그 다음에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건 종교용지도 봐야 돼요. 사찰용지 그런 거 없어요. 교회용지 이런 거 없어요. 다 종교용지라 그래요. 종교용지. 자, 그 다음에 쭉 봤더니 제방이라는 게 있는데 방파제 이런 거 없어요. 방파제, 방수제, 방조제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다 모두 제방이라 그래요. 제방. 그래서 이제 지목에 대한 문제를 혹시나 염려해서 고민한다라면 이 4개 정도는 기억해놔야 돼요. 4개. 인공수로는 국어,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 그 다음에 교회용지, 사찰용지 그런 거 없어요. 다 종교용지라 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 방수제, 방조제 이런 거 다 뭐라 한다? 제방이라 그래요. 제방. 물론 뭐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외웠죠? 안 외웠어요? 아직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외우면 돼. 뭐 세법이나 공시법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다고 하지 말고 네,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지금 1차가 중요하니까 1차 먼저 해야 되고. 자, 토지의 분류 보죠. 자,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죠. 매년. 자, 보죠. 반드시 다 외워야 돼요. 토지의 분류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부지라는 게 있어요. 부지. 자, 부지는 바닥에 있는 모든 땅을 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있으면 무조건 부지예요. 아파트 아래도 아파트 부지, 공장 아래도 공장 부지, 철도 아래도 철도 부지, 도로 아래도 도로 부지, 하천 아래에도 땅이 있죠. 하천 부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지을 수 있든지 불가능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토지를 무조건 다 부지라고 쓸 수 있고 가장 넓은 개념의 용어예요. 포괄적 용어. 자, 그런데 부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택지라고 해요. 택지. 자,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얘기한다. 건물 지을 수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주거용 뭐라 그래요? 주택, 상업용, 상가, 공업용, 공장이라고 하죠. 주상공 건물을 모두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건축 지을 수 있는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 자, 이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이건 지목이래, 지목. 아까 28개 공시법에서 지목이 있는데 대라는 것도 있어요. 지목이 대. 이 지목이 될 때는 주거용과 상업용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아파트 아래를 아파트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파트 택지 가능해요. 지목이 대인 토지 가능한 거죠. 근데 공장 아래, 공장 부지. 부지는 무조건 쓸 수 있죠. 공장 아래 땅을 택지. 안 돼요. 건물 지을 수 있으면 무조건 택지가 가능해요. 근데 공장 아래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아래 땅을 도로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택지는 안 되죠. 건물 짓지 못하니까. 도로가 있으면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가장 큰 개념이 부지. 자, 바닥 토지는 다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걸 택지. 자, 택지는 주상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그 중에서 주택과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자, 이번에 후보지, 이행지 중요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답으로도 많이 나왔던 거죠. 이때 중요한 건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학계론에서는 용도 지역을 국계법에서, 공법에서 배웠던 용도 지역, 도간, 농자, 주상공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용도 지역은 감정평가상 딱 3개만 얘기해요. 그래서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건 용도 지역은 딱 3개.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진행형이어야 돼요. 전환이 끝난 게 아니라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이걸 후보지라고 하고, 자,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이니까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걸 이행지라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암기해야죠. 후간 이내라고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이내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자, 얘가 용도 지역이에요. 이 3개가 용도 지역이고 주택, 상가, 공장 이렇게 나왔어요. 용도 지역에서, 즉 택지라는 용도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주상공업용 토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지역을 주거용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용도지역이라 한다, 안 한다? 여보세요? 얘를 용도지역이라 해요, 안 해요? 지금 얘기한 건 용도지역은 이 3개만 얘기한대요. 얘 용도지역은 뭐예요? 택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상업용 토지 있어요, 없어요? 용도지역에 없어요. 얘는 택지라고 해야 되고, 얘도 용도지역이 뭐냐 그러면 택지라고 해야 돼요. 용도지역은 이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용도지역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지라는 용도지역을 구분하면 주상공 토지가 있는 거지 이걸 용도지역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 답, 과 이렇게 있대요. 자, 전이라는 용도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은 용도지역이 뭐예요? 농지라고 하고, 답도 용도지역은 농지라고 해야 돼요. 과수원도 농지가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딱 3개밖에 없어요. 택지, 농지, 임지 3개밖에 없다.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 토지가 농지였는데 얘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전환 전에는 뭐였어요? 농지였죠. 근데 더 이상 이제 농지가 아니에요. 택지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택지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택지도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이다. 맞아요? 용도지역이 바뀌니까 우리가 용도지역이면 택지, 농지, 임지를 얘기하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 전이 과수원으로 전환 중에 있어요. 전환 전에는 전이었고 그 다음에 전환 후는 과수원이죠. 더 이상 전은 아니고 아직 과수원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 거냐를 따질 때 용도지역 내에서냐 용도지역 상호 간이냐를 따져줘야죠. 전은 용도지역이 뭐예요? 농지. 과수원은 용도지역이 뭐예요? 농지. 그럼 농지 내에서 전환 중이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문제 내보죠. 얘가 과수원이었는데 주거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자, 그러면 전에는 과수원이었고 더 이상 과수원이 아니에요. 바뀌지면 주거용 토지로 바뀌었는데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름을 붙여야죠.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를 붙여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용도지역이 뭐다? 농지죠. 과수원이라는 용도지역은 없어요. 농지고 주거용 토지의 용도지역이 뭐예요? 택지죠. 자, 그러면 이건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이네요. 뭐라고 해야 돼요?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3개밖에 없다. 다른 걸 용도지역이라 하지 않아요. 택지, 농지, 임지만을 용도지역이라 한다. 그러면서 용도지역이 전환 중에 있다.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이다.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후간, 이내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학계론에서 용도지역은 3개밖에 없어요. 뭐? 택지, 농지, 임지.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출제될 때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여만큼을 뭐라고도 하냐면 용도지역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걸 좀 더 어렵게 보이려고 할 때 지문을 길게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지역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용도지역을 얘기하고 용도지역 상호 간이냐 용도지역 내에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택, 상가, 공장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택지라고 해야 돼요. 전답과도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용도지역은 다 농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대지와 맹지가 있는데 이 대지는 앞에다가 자루 모양 대지라고 적어놔야 돼요. 자루 모양 대지. 자, 맹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예요.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이 불가능해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요. 맹지, 즉 도로와 접속면이 없어요.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도로라고 했을 때 옆을 잘라버리고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이라고 한다면 을의 땅은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맹지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을이 갑에게 술을 사주면서 야, 네 땅 조금만 팔아라 나에게. 그래서 일부 좁은 접속면을 가졌어요. 이렇게 이 땅을 샀어요. 그래서 토지는 하필할 수 있죠. 하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부 도로 접속면을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생긴 토지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마치 자루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루. 일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된 이걸 그래서 자루 모양의 대지라 그래요. 맹지에서 일부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루형 모양이 됐어요. 이걸 자루 모양 대지라 그래요. 대지. 자루 모양 대지. 한자로 이렇게 이 한자가 뭐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우리 한글로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나올 거예요. 맹지에서 자루 모양의 대지가 된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어요. 도로 접속면을 가졌으니까.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아까 택지라고 했는데 이 택지를 건축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 그래요. 이 한자가 달라요. 이 대지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고 맹지에서 대지가 된 건 자루 모양 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루 모양이라는 건 나올 거예요. 맹지에서 일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자루 모양 대지가 되고 건축법에서 대지라는 말은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반드시 실수하면 안 되는 거. 필지. 소유권 범위를 얘기해요. 넓이와는 상관없고 소유권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느냐. 소유권 범위. 근데 등기할 때는 무슨 별로 등기해요? 필지별로. 내 땅 소유권 요만큼이다. 그럼 한 필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땅이 갑의 땅이다, 이만큼이 을의 땅이다, 이만큼이 병의 땅이다 그러면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는 자 등기 등록단이에요. 이 말은 필지별로 등기한다요. 자, 필지별로 등기해요. 등기하면 지번이 부여가 되죠. 누구 땅 등기부가 나오면서 나라에서 얘를 통제해야 되니까 몇 번지 이렇게 알기 쉽게 번지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 하나가 부여가 돼요. 지번은 하나 부여하는 거죠. 필지 하나당 하나 지번이 부여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을 구분하는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고 법률적으로 무슨 법? 등기법상 매우 중요한 토지 분류예요. 등기법에서 필지별로 등기하니까 자, 이걸 필지, 소유권 범위를 나타나는 거. 자, 획지는 얘는 소유권 범위하고 관련이 없어요. 얘는 그냥 가격 정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를 일획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를 일획지. 자, 경제적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면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소유권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대. 몇 필지? 세 필지죠. 세 필지예요. 자,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요만큼 땅은 평당 100만 원이래요.
근데 요만큼 땅과 이 갑의 을의 땅이나 병의 땅은 평당 120만 원이래요.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몇 개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 획지는 몇 개다? 2개예요. 그래서 세 필지인데 이 획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요만큼이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이면 1필지, 하나의 필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건물 짓고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농사 짓고 있어요.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공부상의 공적 장부에 있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용 상황이 중요해요. 여기는 건물 짓고 있으니까 택지용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농지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한 필지이지만 가격이 다른 게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2개가 나오는 거죠. 몇 획지? 2획지.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가격만 비슷한 한 덩어리를 1획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우리가 법률상, 등기법상 필지별로 등기한다. 등기하면 지번이 하나 부여된다. 근데 필지와는 상관없이 가격만 비슷한 한 덩어리를 1획지라고 한대요. 감정평가는 필지가 중요해요? 획지가 중요해요? 획지가 중요하겠죠.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됐대요. 자, 이걸 다 감정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3개로 감정평가해야 돼요? 2개로 나눠서 할까요? 가격을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죠. 어차피 얘와 얘는 비슷하니까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2개로 나눠서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필지별이에요? 획지별이에요? 획지별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이때 얘와 얘는 나눠서 했어요? 일괄해서 했어요? 일괄해서 한 거죠. 무슨 방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런 거죠. 자, 공지와 공한지 한번 보죠. 여기까지, 7번까지 좀 보고 쉬죠. 자, 공지 중요하죠. 자, 빌공짜예요. 빌공짜. 비어있는 땅을 얘기해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공적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라는 거예요.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예를 들면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요만큼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 바닥 면적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한 필지에서 건축 바닥면을 제외한 이 빈 땅을 이걸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얘기해요. 공지.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즉 건폐율의 영향을 받아서 이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땅을 공지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건 만약에 건폐율이 상향됐어요. 자, 그럼 건폐율이 상향됐다는 건 한 대지의 건물을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이해돼야 돼요. 건폐율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우리가 땅 살 때 어떤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무조건 건폐율 용적률이 큰 게 좋은 거예요. 건폐율이 크면 내 땅에서 넓게 지을 수 있는 거고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땅의 가치가 높으려면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이 커야 돼요. 건폐율이 크다는 건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을 넓게 지으니까 그럼 건폐율이 클수록 공지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때 우리가 건폐율이 커지는 건 건축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완화됐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공적 규제가 완화될수록 이라는 말은 이거 해석해야 돼요. 건폐율의 공적 규제가 완화됐다는 건 건폐율이 상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지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땅을 공지라고 한다. 자, 공한지는 자, 도시 토지 중에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방치한 토지, 비워둔 토지예요. 비워둔 토지. 그럼 나라에서 알박기 한 거네. 토지를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공한지도 있고 또 하나 놀러 가는 곳 뭐 있어요? 유유지가 있죠. 유유지. 얘는 바람직하지 않게 농지 중에 놀리는 토지. 잡초밥 우성하게 자라게 하는 거. 근데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뭐다? 휴한지. 얘는
정상적으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하는 토지는 휴안지예요. 일단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얘는 어찌됐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다. 비워둔 토지를 얘기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공안질세가 있었어요. 시행되고 있어요? 폐지됐어요? 폐지된 거죠. 그래서 도시 토지 중에서 건물 안 짓고 비워뒀네? 알박기 한 거네? 세금 엄청 물릴 거야.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저마다 그냥 그래? 그러면 건물 지어야지. 아무렇게나 막 짓는 거예요. 가건물로. 난개발이 일어났어요. 부작용이 심하니까 바로 폐지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시행되고 있지 않는 5가지 미실시제도법. 대답을 좀 해봐요.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폐지된 거 4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나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에 다 꼭 반드시 외워야 돼요. 5가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다시 한번. 미실시제도, 개발권, 양도제. 자,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어쨌거나 공안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도시토지 중에서 비워둔 토지라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 보통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한 2교시 정도는 내용 정리를 할 거고, 마지막 교시나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문제풀이에 들어갈 것 같아요.